합참의 늑장 조치로 실제 전투에서 동맹군 전투기와 적기를 구별하는 피하 식별 장비 교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길게는 8년까지 우리 전투기는 미군 전투기를 육안으로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인터넷 선거 개입 정황이 담긴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이 18대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원 전 원장이 참석하는 회의의 기록 방식을 녹음해서 수기로 바꾼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 세월호 화물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이 수습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세월호 3층 로비와 식당 구역에서 유해가 발견된 뒤 40일 만으로 화물칸에서는 처음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관에 넘긴 기록의 절반가량이 직원 식당 메뉴와 식비 대장, 물품 관리 등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적은 행정 데이터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중요한 자료들은 폐기하거나 방치한 뒤에 무의미한 데이터들로 건수만 늘렸다는 지적입니다. LG화학이 노조 측과 임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노조 직원 휴게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불법 녹취를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실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노조 측은 불법 노조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폭우로 지난 3월에 개통한 국내 최장 해저터널 인천 김포 고속도로의 북항터널이 침수됐습니다. 북항터널 도로 아래에 묻혀있는 9,000톤급 용량의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충북 지역 집중호우로 이곳 충주 상류엔 수천 톤의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쓰레기 수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 최대 용수 공급원 충주호를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군사작전 얘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사시에 한미연합작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것은 피하 식별, 즉 레이더를 통해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있는 상대가 적군인지 아니면 같은 편인 미군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상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우리 군은 합참의 늑장 조치 때문에 2020년부터 최대 8년 동안 다가오는 상대가 같은 편인 미군인지 아니면 적군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미군 측이 이미 이 피하 식별 장치를 같이 교체하자고 했음에도 늑장 대처를 하다가 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서로 동시에 교체하지 않으면 양쪽이 가진 기종이 서로 달라서 이것이 서로 호환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서로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미군과 함께 작전해야 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한계이고 숙명이기도 하죠. 아무튼 감사원이 이 문제로 합참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피하 식별 장비는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장비입니다. 레이더에 아군과 적군을 다르게 표시해 빠르고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전투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은 이 피하 식별 장비를 2020년까지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일본과 호주 등 주요 동맹국도 동시에 교체할 예정인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 군은 최대 2028년까지 교체 작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된 장비는 교체된 장비와 호환이 안 됩니다. 2020년부터 최대 8년 동안 한미연합작전에서 아군과 적군의 구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군이 2010년부터 교체 계획을 알렸지만 합참이 4년 뒤에야 검토를 시작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방사청은 지난 6일 피하 식별 장비 교체 사업 지연 문제가 담긴 감사 첩보 문건을 감사원에 보냈고 감사원은 합참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미군에 교체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공중전 상황에서 피하 식별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투기 조종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군과 미군 전투기가 우리 영토를 침투한 적군기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군은 녹색, 적군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던 화면이 갑자기 오류를 일으킵니다. 서울 시내 상공에서 적기와 근접전이 펼쳐지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한미 간 피하 식별 장비 코드가 맞지 않아 누가 아군이고 적인지 파악이 안 돼 우리 군 조종사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미사일 단추를 눌렀지만 5인 사격이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현직 전투기 조종사들은 피하 식별 장비가 무력화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실전에서는 장비에 100% 의지한다고 봐야죠. 이게 판단이 1초만 늦어도 물리는데 언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보이지도 않고요. 실제로 미군이 빠르게 모드 5로의 교체를 추진한 것도 최근 벌어진 전투에서 나타난 20%대 우군 살상률 때문입니다. 합참의 늑장 조치 때문에 우리 군은 최대 8년 동안 적인지 아군인지를 육안으로 구별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력에 매우 중요한 피하 식별 장비 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어지고만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지휘 라인인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이 답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군은 우리 군에 피하 식별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군은 한미 상호운용성위원회에서 피하 식별 장비의 교체 계획을 합참에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2011년엔 합참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 이전 장비는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호환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역시 기존 장비의 성능 개량 계획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미군은 4년간 최소 4차례 이상 장비 교체를 권고했지만 합참은 이를 모두 무시한 겁니다. 이후 2014년 감사원이 피하 식별 장비 전환이 늦다고 지적한 뒤에야 부랴부랴 교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책임자는 합참 의장이었던 한민구 전 장관과 정승조 전 합참 의장, 지휘 라인인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서둘러 배치에 나섰던 사드 문제와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미 연합방위 체제의 근간을 허무는 매우 중대한 국가안보의 문제점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합참의 직무유기는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합참은 장비 교체 이야기가 나온 건 맞지만 미군으로부터 정식으로 요청받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조 5천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고 전력 공백이 발생한 만큼 전직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당초 지난 10일 예정됐던 재판이지만 한 언론이 국정원이 작성한 SNS 국정원 장악 문건을 보도하자 검찰이 이 문건의 검토 시간을 요청해서 연기된 것이죠. 그 사이에 지난 2013년 수사 때부터 국정원이 숨기려 한 이른바 원세훈 녹취록을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복구해서 검찰에 건넸고 이 녹취록이 새 증거로 채택되면서 다음 달 선고 결과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오늘 원 전 원장에 대해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심리전이란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게 정보기관이다. 오늘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내용입니다. 해당 녹취록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비판 기사에 대해 그런 보도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 할 일이라며 잘못할 때 좁혀는 게 정보기관 할 일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한나라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칼럼, 신문, 방송 어디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며 여론 공작을 암시하는 말도 합니다. 모두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정원 내부 회의 중 원 전 원장 발언입니다.
이 자료는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국정원이 보안을 이유로 일부 내용을 지워 제출했던 녹취록을 최근 복구한 겁니다. 검찰은 원전 원장의 선거 개입 지시 내용이 드러날까 우려한 국정원이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엔 원전 원장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내년에 큰 선거가 2개나 있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정원 부하 직원들을 체근하고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지시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원전 원장 측은 지난 4년 동안 재판을 해왔는데 또 증거를 내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원전 원장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오늘 검찰은 이렇게 새롭게 증거로 제출한 복원된 회의록의 핵심 내용을 재판에서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주업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바로 언론을 향해서 내놓은 발언들입니다. 법원 취재 기자와 함께 어떤 내용들이 공개됐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채택된 증거물들이 꽤 많습니다. 검찰은 오늘 제출한 것들이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오늘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와 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내용입니다. 예. 특히 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내용이 오늘 새롭게 등장을 한 건데요. 이 지시 내용은 국정원이 2013년 수사 당시에 이 회의 녹취록을 제출을 하긴 했지만 민감한 부분들이라면서 삭제를 하고 제출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복구해서 검찰이 새롭게 받은 내용들입니다. 예. 두 문건을 보면은 여당이 참패를 했던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를 전후해서 이 선거에 대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예. 검찰은 두 증거물을 하나로 결합해서 보면은 당시 국정원이 선거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예,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의 회의록 발언을 몇 가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심리전이란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 심리전단 같은 곳에서 좌파들이 국정 발목 잡으려는 걸 차단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앞서 국정원이 삭제했다가 이번에 복구된 심리전단팀의 업무 보고 내용도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예. 포털, 트위터 등에서 어떤 글을 올렸고 또 몇 개나 올렸는지 등을 활동 내용 등을 매우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원전 원장은 이런 보고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국민을 심리전 대상으로 보고 있다. 매우 충격적인 그런 내용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과연 선거에 개입했는가 하는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SNS 장악 문건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예.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 국정원이 향후 SNS를 어떻게 장악해서 다른 선거들을 승리로 이끌지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예. 이 SNS가 패배의 원인으로 진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같은 시기 원세훈 전 원장의 회의 녹취록을 보면은 내년에 큰 선거가 2개나 있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게 영향을 주게 되면 국정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다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예. 다른 쪽의 주장이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 국정원이 영향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선거에 더 깊숙이 개입하라는 그런 지시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전원장 회의 녹취록에는 인물들을 찾아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출마를 시켜라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예. 또 당시에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분열 때문에 졌기 때문에 정부와 비정부의 싸움이라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곧 시작하니까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국정원이 잘 하라는 지시 내용도 나옵니다. 예. 또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게 정보기관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예. 이 같은 선거 개입 정황이 적발되면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 당시에도 예상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 때문에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이 국정원이 한 나라의 정보기관인지 대통령을 위한 선거 대응 조직인지 헷갈린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예. 이거 뭐 거의 정당의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언론 통제 상황이 오늘 공개됐는데 이건 뭐 제가 잠깐 아까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발언 자체가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을 보면은 이 원전 원장이 국정원 비판 기사가 나오자 그런 보도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의 할 일이다
라면서 예. 잘못할 때 접해는 게 정보기관의 할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예. 또 한나라당이나 정부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칼럼, 신문, 방송 어디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도 지시합니다. 예. 또 친정부 대학생 단체를 만들어서 구호를 국정원이 만들어줬다고도 나오고 또 친정부 단체들의 광고 문구를 국정원이 직접 만들어주고 보수 성향 신문에 광고를 내라고 지시한 정황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예. 이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 파기환송심 선고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원전 원장 측의 입장은 그럼 뭡니까? 예, 심리전담팀이 대북 심리 활동을 하는 곳인지 알았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몰랐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상하 수직적인 국정원 조직 특성상 이 같은 국정원 원전 원장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로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원전 원장은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도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나 오늘 녹취록이 다 공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예,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회의 녹취록은 2012년 5월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대선까지 6개월가량의 기록은 없는 셈이죠.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본 결과 18대 대선을,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부터는 회의 발언 녹음을 중단하고 직접 받아 쓰는 식으로 회의록 작성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 산하 적폐청산 TF는 2012년 6월부터 그해 12월 대선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재한 회의 녹취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녹음을 통한 녹취록 작성 방식이 손으로 받아 쓰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자 원전 원장의 민감한 발언을 녹음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방식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적폐청산 TF는 왜 기록 방식을 바꿨는지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F는 녹취록이 없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대신 수기로 작성된 회의록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아닌 만큼 수기로 작성한 뒤 폐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했던 국정원의 정치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 작성자를 확인해 작성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예, 증세와 관련해서는 한때 여당과 정부가 좀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부터는 당정청이 한 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세 방안은 목요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증세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이른바 프레임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세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인세 정상화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조세 개편에 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증세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추가로 열고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초고소득자와 초거대 기업에 대한 증세 외에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과표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 자본소득세 등 다른 세제 개편 등 20여 개 항목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증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정부가 증세에 소극적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김 부총리는 이내 당과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당정이 증세의 속도를 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증세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정부의 증세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프레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세 논의가 세금 폭탄 혹은 부자 증세 같은 프레임으로 증세에 대한 진지한 접근보다는 진영 싸움의 대상이 된 측면이 큰데 이번에도 이런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 논의에 대해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어쩌면 명예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호소드린다는 보수야당의 세금 폭탄 프레임에 맞서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 증세론을 제기한 겁니다. 이어 보수야당이 나쁜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인상 등을 두고 야당이 세금 폭탄론을 들고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된 걸 교훈 삼아 이번엔 먼저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실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증세가 기업 활동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른정당 역시 정부가 재원 조달 대책이 담긴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이니만큼 최종 판단을 내릴 배심원단 구성과 결론 도출 과정을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법관 출신인 김지영 위원장을 비롯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과에서 2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 전문가나 원전 이해관계자는 모두 배제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대신 전문적인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원전 건설의 최종 중단 여부를 판단할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겁니다. 배심원단의 구성과 결론 도출 방식을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게 설계하느냐는 것이 위원회의 과제입니다. 배심원단은 지역과 세대를 고려해 구성되는데 찬반 양측이 공정한 판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심원단이 10월 21일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정부는 어느 쪽이든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배공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법적 분쟁 중인 월성 1호기 외에 2023년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도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총장이 되면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한 경위에 대해서 엄중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무일 후보자는 2012년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청와대에 반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나 법무부의 압력에 의해서 2차례에 걸쳐서 반납을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그 경위를 낱낱이 파악해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의원들에게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기록이 좀 미흡하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 의견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걸 찾아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공수처가 논의하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찬반 논의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한편 문 후보자는 법무부나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오늘 오후에 세월호 화물칸에서 사람 뼈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14일 유해가 발견된 이후에 40일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객실이 아닌 화물칸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전남 목포신항에서 넉 달째 취재 중인 이상엽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어제 잠깐 보도해드렸는데 지금 세월호 화물칸에서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해도 그 과정에서 발견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된 건 오늘 오후 2시 10분쯤 배 2층 화물칸입니다. 이 구역은 차량들이 뒤엉켜 있는 곳입니다. 현재 해수부는 배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늘과 맞닿은 지점인 우현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배 안에 뒤엉켜 있는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해가 발견된 지점은 배 3층 중앙 우현 쪽 에스컬레이터를 잘라낸 밑부분인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위에선 지난 5월 16일 미수습자 허다인 양의 유해 일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수부는 미 수습자 가족의 요청으로 오늘 발견된 뼈 한 점의 부위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해는 곧바로 국가수로 옮겨져 DNA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게 그렇다면 이제 누구의 것인지 그 미수습자 가족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세월호 수색에서 미수습자 9명 중 단원고 고창석 교사, 조은화, 허다윤양, 그리고 일반인 이영숙 씨 등 4명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아직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 씨, 혁규군 등 5명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세월호 수색에서 세월호 화물칸에서 수습된 차량 중에는 미수습자 권재근 씨 차량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기대했던 화물칸 수색에서 처음으로 유해 한 점이 발견되자 이 추가 수습에 대한 희망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작업자들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수색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목포신항에서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인천 지역은 이틀째 복구 작업 중입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커서 하루 이틀 안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천 수해 현장에 김태형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인천 주안동의 한 지하 창고입니다. 이곳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빠지면서 어제보다 더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틀째 배수 작업을 했는데도 상당한 양의 물이 고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를 공급하기엔 아직 위험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서 이곳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사무용품을 보관하던 창고인데 온통 미처 치우지 못한 각종 사무용품과 기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천장에 전등이 달려 있는데 저 천장까지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어제 오전 갑작스런 호우로 이곳 전체가 물에 잠겼는데 이곳 주인에 따르면 재산 피해액만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철문이 휘어져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이곳으로 유입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태형 기자가 있는 인천 주안동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구월동 주택가 피해가 상당히 컸잖아요. 원인이 좀 나왔습니까? 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곳 바로 옆 골목에 위치한 빗물 펌프장이 제때 가동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시각이 오전 8시인데 실제로 인천시가 제공한 가동 시각을 보면 오전 8시 51분입니다. 이 50분 동안 호우가 집중되면서 급격히 물이 불어났고 이 일대 반자주택과 지하창고를 중심으로 비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주민들은 수년 전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 바뀐 게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장사를 해온 한 주민은 2억 원 상당의 컴퓨터용 사무용 기기들이 버려진 걸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의 다른 지역도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다른 지역도 한번 가봤습니다. 간성역 인근의 오피스텔을 한번 가봤는데요. 이 지하 주차장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인데 이 차량들이 물에 떴다가 가라앉으면서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마구 뒤엉켜 있는 모습이었고 또 벽면 일부는 완전히 떨어져 나갈 정도로 당시 수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근 빌딩들도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 물바다가 돼 내일까지 배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침수 피해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대피소는 마련이 됐습니까?
네, 현재까지 2,300여 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는데 이 주택 피해가 가장 큽니다. 당장 잘 곳이 없는 주민만 대략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 인천시는 학교에 대피소를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친인척 집으로 향해 일단 주민센터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인천시는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침수 가구와 소상공인에게 각각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집안 살림 대부분을 벌여하는 상황에서 이 1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천 주안동에서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 인천 북항터널은 개통된 지 넉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서 이틀째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물을 퍼내는 배수 펌프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인천 북항터널은 어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기습폭우가 내린 뒤 바로 침수가 시작됐습니다. 총 길이 5.5km 가운데 500m 구간에 걸쳐 최대 1.5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이번 침수로 인천 서해로에서 남청라 나들목까지 6.5km 양방향 모두 이틀째 차량이 통제됐습니다. 터널 지하에 매설된 9,000톤급 배수 펌프가 작동을 멈춘 게 결정적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인천 김포고속도로 측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기 공급이 안 돼서 모터가 섰다. 그거는 파악 중에 있긴 한데 모든 게 다 침수 부분을 좀 맞아야지만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터널은 인천 북항의 바다 밑을 통과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로 넉 달 전 개통됐습니다. 바다 밑 50m 아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배수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침수 피해나 사고 등이 우려되는 구조입니다. 일단 살수차 16대를 동원해 물을 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차량 통행은 이틀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네, 이런 수해 피해 속에 외유성 연수와 레밍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학철 충북도 의원이 분란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12,000자짜리 해명글을 통해서 세월호 피해 추모에 대해 비아냥거리고 대통령도 수해 현장을 찾지 않았으니까 탄핵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레밍이란 말에 분노하셨고 상처받으셨다면 레밍이 되지 마십시오. 국민을 레밍, 들쥐에 비유해 논란이 됐던 김학철 충북도 의원이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장문의 글에서 레밍 발언은 비몽사몽 중에 한 헛소리였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언론의 교묘한 편집이고 외유성 연수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 의원이 언론과 직접 통화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3년 동안 노란 리본을 달 거냐고 썼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비아냥거린 대목입니다. 당시 참사의 진실을 알리려는 JTBC 등 언론의 보도는 선동보도라며 몰아붙였습니다. 소명 절차도 없이 자신들을 제명한 자유한국당의 처사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을 찾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과 외국에 다녀온 단체장들도 제명,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글 마지막엔 더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을 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충북도 의회도 오늘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입장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충북 지역 시민단체는 오늘 도의회 앞에서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도의원 4명과 의장단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어제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빈소에 조문객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 위안부 문제 알리기에 앞장섰던 김 할머니의 생애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37명, 절반 이상이 90세가 넘은 고령입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에 살던 김군자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건 1942년 17살이 되던 해입니다. 김 할머니는 심한 구타로 왼쪽 귀에 청력을 잃은 채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정부에서 무관심하니까 너무나 괴로워요. 죽으려고도 7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안 죽어지고 너무 기도해요. 어렵게 모은 재산은 본인과 같은 처지인 고아들을 위해 모두 기부했습니다. 살아있을 적 바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개인적 배상을 받고 명예회복하시고 또 공적 사과를 받게 해주세요. 하지만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빈소는 각계각층의 추모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안 좋은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안타깝죠. 김 할머니의 사망으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37명으로 줄었습니다. 모두 85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지 오염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7년 전에 폐쇄된 미군 기지 매입 대금을 모두 치르고도 오염된 상태 그대로 부지를 반환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 서울시는 10년 넘게 정부를 상대로 용산기지 주변 정화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1952년부터 58년 동안 미군이 주둔했던 강원도 원주의 캠프롱입니다. 33만 제곱미터 규모인데 원주시는 지난해 3월 부지 매입 대금 665억 원을 국방부에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부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토양 오염 복원 비용을 미군과 우리 국방부 중 누가 낼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한다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규정 탓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 문제를 놓고 벌이고 있던 환경협의를 미합의 상태로 외교부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정화 조치 없이 부지가 반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최근 평택으로 이전을 시작한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 서울시가 정화 비용을 부담한 뒤 우리 정부에 소송을 걸어 돌려받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78억 원을 받았고 올해도 5억여 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파를 개정해 환경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최근에 북한 선전 방송에 출연한 탈북 방송인 전혜성 씨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 씨가 재입국 전에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당시 생활고를 겪던 전 씨가 위장 결혼했던 남편을 만나러 중국에 가야 할지를 고민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탈북자 임지현이라는 가명으로 국내 방송에 출연했던 전혜성 씨입니다. 전 씨가 북한 선전 매체에 등장하기 넉 달 전인 지난 2월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전 씨가 중국에 있는 남편이 돈을 빼돌렸다고 말하자 지인은 중국에 가서 소송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닷새 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달 뒤인 지난 4월 전 씨는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실제 전 씨는 지난 2월 서울 가정법원에 탈북 과정에서 위장 결혼한 중국인 남편과 이혼 소송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카톡 대화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전 씨가 임대주택 신청을 시도하는 등 국내에 계속 지내려 했던 정황도 포착됩니다. 전 씨는 지인에게 잇따라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며 서류 문제로 임대주택 신청을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중국인 남편 때문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 부도라도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야만이 부여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전 씨가 중국인 남편과의 서류 정리와 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가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타기관과 협조를 통해 전 씨의 재입국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LG화학이 노조 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하면서 노조 휴게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측은 불법 사찰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LG화학 생명과학 공장입니다. 이 공장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공장에서 불법 설치된 녹음기를 발견한 것은 지난 20일입니다.
당시 노조 측은 사측과 올해 임금 인상과 관련해 7차 협상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녹음기가 설치된 곳은 노조 교섭위원들이 협상 전략을 논의하던 휴게실이었습니다. 휴게실 안 스피커 밑에 무선 작동이 가능한 고성능 녹음기가 장착된 것을 노조 관계자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녹음기에는 수년 전 녹음된 파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저히 책임 요소가 다 담겨 있거든요. 형사처벌 통해서 대기업에서 이런 노사관계에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우리도 당황스러워갖고. 회사 측은 애초 해당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까지 출동한 뒤에야 몰래 녹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노조 측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보고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회사 측은 불법 녹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직원의 개인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LG화학 관계자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지난주에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태국인 여성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택시기사가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고 간 뒤에 돈을 주겠다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겁니다. 이 여성은 작년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국내에 정착한 신혼주부였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태국인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밤 친구를 만난 뒤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출발 직후부터 A씨의 얼굴과 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곤 한적한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으슥한 이곳에 갑자기 차를 세운 뒤 성매매를 요구했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A씨는 한국말을 잘 모른다며 빨리 가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이후에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기사를 경찰에 신고한 A씨 가족들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 벌러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달에는 국내의 한 농장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태국인 여대생 3명이 성추행을 당해 2달 만에 귀국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성범죄 피해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돈을 갖고 왔는데 한국에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하지만 정부는 아직 피해자 통계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세 논쟁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배세입니다. 당시 정부는 담배값을 2,000원 올리며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담배 판매량은 잠깐 멈칫하더니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미 작년에 담배 세수는 인상 전보다 2배 가까운 12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상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선 17억 1천만 갑의 담배가 팔렸습니다. 2015년 담배 한 갑 가격을 2,000원 올리면서 줄었던 판매량이 지난해부터 다시 오른 겁니다. 담배 세수는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엔 인상 직전해보다 5조 원이 더 거치며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연간 판매량도 34억 갑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담배 세수는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상 당시 정부는 흡연율을 줄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세수만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흡연자들은 담배 가격만 올린다고 당장 담배를 끊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국민들한테 증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세금만 더 걷게 한 거예요. 그냥 1,000원이나 2,000원 올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비싼데 하지만 이 정도는 빈다. 새 정부가 담배값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만 3조 원 넘게 거친 건강증진기금의 쓰임을 금연 지원 등에 집중 활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흡연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서울교육청이 오늘 학생 인권을 높이기 위한 3개년 종합계획의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문제, 또 수업 중에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토론을 허용하는 문제 등 논쟁적인 내용이 많아서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 대표가 모여 학교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학칙과 예산, 교과서, 급식 등도 여기서 결정합니다. 서울교육청은 이 학운위에 학생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부여도 계속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도록 수업 시간에 정치적 사안에 대한 토론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학생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학생들은 환영합니다. 실제로 교육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게 되며 더욱 보장됩니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교사들 또는 학생들 사이에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또 상벌점 제도를 없애고 두발 등 용모에 관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 방안에는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우려도 큽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에 교육권을 발동하기 힘든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쯤 완성된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경북 김천의 수도산에서 먹었던 초코파이의 맛을 잊지 못했던 걸까요? 지난달 김천에서 잡혀서 원래 방사됐던 지리산으로 보내진 반달곰이 다시 90km를 이동해서 김천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땅에 떨어진 먹이를 주워 먹다가 이내 CCTV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지리산에 방사됐지만 지난달 경북 김천 수도산에서 포획된 반달곰이 다시 지리산 야생으로 방사되기 직전에 찍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곰이 지리산에 머문 건 열흘 뿐이었습니다. 지난 16일 다시 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곰은 닷새 동안 90km를 달려 김천 수도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치 추적기로 살펴보니 민가나 찻길도 잘 피해 다녔습니다. 지리산에서 출발한 반달곰은 제 뒤로 보이는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가조터널 산 위를 지나서 김천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천 수도산에는 곰이 좋아하는 열매와 참나물, 취나물 등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아직 김천 쪽에선 야생곰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다시 곰을 지리산으로 데려오기 위해 오늘 수도산에 먹이를 넣은 포획용 덫을 설치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리산에 사는 반달곰 개체 수가 현재 46마리에서 70마리까지 늘어나면 서식지를 지리산 이외 지역으로 넓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견된 트레일러 속 미립국자들이 숨막히는 고온 속에 참혹하게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9명에 이르고 부상자 30명 가운데 10여 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미 언론은 폭염에 달구어진 트레일러 짐칸을 움직이는 오븐으로 비유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새벽녘 트레일러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와 마트 경비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임을 간파한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트레일러 안에서 시신 8구와 부상자 30명을 발견했습니다. Our paramedics and firefighters found that each one of them had heart rates over about 130 beats per minute, which again they were very hot to the touch. 전날 기온이 섭씨 38도로 밀폐된 공간에서는 10분 만에 50도까지 치솟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차량 냉방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식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고온과 탈수로 인한 호흡 곤란과 뇌 손상 등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탑승자들의 몸에 열과 땀이 내부를 더 찜통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국경수비대는 멕시코인 100여 명이 미륵국을 위해 이 트레일러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트레일러 발견 지점까지 차로 2시간 30분 거리는 5분과도 같았을 거라고 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2003년 미리국자 19명이 트레일러에 갇혔다 숨졌고 2015년 오스트리아 냉동트럭에서도 난민 70여 명이 집단 질식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사람과 상어의 수영 대결.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 선수와 조수로 알려진 백상아리가 겨룬 그 대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남아공 바다로 간 펠프스가 몸을 풉니다. 바닷물에 몸을 담고 경쟁자인 상어를 만납니다. Something I've wanted to do for a long time. It's been on my bucket list for a long time. I'm about to see these creatures up close and personal. This is going to be awesome. 잠시 뒤 보트를 출발대 삼고선 펠프스. Ready? Swimmers, take your mark. 총소리와 함께 힘껏 뻗어나갑니다. 펠프스의 100m 기록은 38초 10. 백상아리는 36초 10으로 펠프스보다 2초 빠릅니다. 50m에선 펠프스가 18초 70으로 암초상어보다 좀 앞서지만 비상어에게 3초 이상 뒤집니다. 상어 3마리를 상대로 펠프스는 1승 2패를 기록합니다. 상어만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얇은 특수 수영복을 입었고 지느러미 같은 갈퀴도 꼈습니다. 아쉬움 속에 펠프스는 따뜻한 물에서 다시 겨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The race, the water was a little bit colder. It was like 53 degrees, so that's about. That's pretty cold. It's like an ice tank, yeah. 하지만 실망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화면상 펠프스는 용감하게 상어 바로 옆 레인에서 나란히 헤엄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 때문에 둘은 같은 곳에서 시간을 두고 따로 경기를 진행했는데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실제 경기인 것처럼 연출됐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충주호가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여파로 상류에서 밀려온 잡목이나 생활용품 등 2,500톤의 쓰레기가 섬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쓰레기 수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 아래로 모습을 드러낸 호수의 푸른 물결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수도권 최대 용수 공급원이자 국내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인 충주호입니다. 그런데 호수 가운데가 둥그런 부유물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뒤 이곳 충주호에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장비와 선박들을 동원해서 일주일 넘게 수거 작업이 한창인데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트를 타고 나가봤습니다. 호수 양쪽 끝을 아예 뒤덮은 쓰레기 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폭우 이후 일주일 전부터 떠내려온 쓰레기 더미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부표를 띄운 그물에 잠시 가둬놓은 겁니다. 평창, 영월 그쪽이죠. 여기는 지금 제천에서 떠내려온 거고. 한눈에 봐도 어디까지가 땅이고 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번엔 하늘에서 촬영해봤습니다. 취재진이 탑승한 3톤급 소형 선박이 쓰레기 사이를 지나가고 나서야 물이 드러날 정도입니다. 학교 운동장 3배 규모 크기의 대형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대부분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수초나 잡목인데요.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빈 술병이나 폐스티로폼 등 생활용 쓰레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속 상황은 어떤지 수중 카메라를 넣어봤습니다. 쓰레기 더미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낚시하는 분들도 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유물이 확 떠 있어서 낚시 못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부유물이 너무 많으니까. 수거 작업용 보트를 띄워봐도 쓰레기가 휘감겨 애를 먹기 일쑤입니다. 근데 작업하다 보면 부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프로펠러에 아마 프로펠러 2개나 해먹었어요. 소형 어선 2대가 그물에 걸린 쓰레기를 무트로 운반하고 나면 본격적인 수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작업에 나선 굴착기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물속에 반쯤 잠겨버렸습니다. 관찰 카메라로 지켜봤더니 작업 시간 1시간 만에 콘크리트 작업장 바닥은 건져 올린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찹니다. 또 다른 충주호 상류인 충북 제천시 옥순대교 인근에도 최근 일주일간 건져 올린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켜켜이 쌓여 있는 이곳은 충주호 상류인
이 청풍호 일대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수십 미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난 8일 동안 쌓아 올린 쓰레기만 무려 1000톤에 이릅니다. 장마 이후 지금까지 충주호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만 2,500톤으로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호우가 내릴 때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문제를 막기 위한 뾰족한 대책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신속하게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겁니다. 매년 장마철 떠내려오는 각종 쓰레기로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충주호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독특한 세금들은 많았습니다. 1세기 로마에서는 돈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면서 소변세를 부과했고, 러시아에는 수염세가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창문 개수만큼 매기는 창문세가 있었는가 하면, 프랑스 루이 15세 시절에는 신선한 공기를 내려주는 왕에게 감사한다는 의미의 공기세를 매기려 했던 관료도 있었다고 합니다. 걷는 쪽은 어떻게든 더 받아가려 하고 내는 쪽은 어떻게든 덜 내려 하는 세금. 국가의 역사는 어쩌면 더 걷고 싶은 자와 덜 내고 싶은 자의 투쟁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도 나왔을까 싶습니다. 예술적인 과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 17세기 프랑스 재상 콜베르의 말처럼 증세이되 증세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국가는 묘책에 묘책을 더했던 것이겠죠.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알게 모르게 늘어나고 있는 담배세처럼 말입니다. 자, 슈퍼리치 증세냐, 세금 폭탄이냐, 이번 증세안의 성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명칭 논란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세금 폭탄 논란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 내세웠던 그 세금 폭탄이란 말 한마디로 여론이 갈렸던 것을 여야 모두가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초반부터 명칭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치열합니다. 명예과세, 사랑과세란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표적증세, 청개구리 증세란 말이 나오고 새발피 증세, 눈가웅 증세라는 표현까지. 자, 이쯤에서 다시 인용할 수밖에 없는 고사성어, 가정맹어호.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일 테니까요. 그러나 세금이 호랑이보다 더욱 무서웠던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있는 자에게선 덜 거두어드리고 없는 자에게선 더 거두어드렸던 가혹함. 사람들이 맹수보다 세금을 더 두렵게 여긴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명칭을 뭐라 하든 필요한 세금을 원칙에 따라서 정의롭게 걷는다면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이 호랑이일 리는 없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톱뉴스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죠. 피하 식별 장비 문제, 즉 한미연합군이 2020년부터 최대 8년 동안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다가오는 상대가 한국군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게 미군인지 아니면 적군인지 이걸 식별하기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2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유선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게 그 2조 5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서요. 네. 엄청난 대단위의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지금 한미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모드 4의 장비인데 예, 모드 4. 네, 네 번째 버전의 모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이 된 것은 1997년이고요. 예.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비화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쏘는 전파를 적군이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들의 알고리즘은 사실은 4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라크전 등에서 많은 허점이 또 드러났고요. 또 상대편의 전파 교란도 요즘에는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강화한 것이 모드 4가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 모드 5라면서요? 네. 이 사업은 미국이 주도했죠. 네. 예, 예. 이게 미국이 바꾸면 우리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약간 종속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냉정히 봤을 때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한미 연합작전이 필수라고 한다면 그리고 미군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필요성과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시기에 맞게 따라가야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뿐 아니라 호주, 일본, 나토의 주요국들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가운데서는 가장 늦은 편입니다. 예. 자, 일부에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자면 그 레이더가 있는데 한미가 지금까지는 같은 레이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그 교전이 벌어졌을 때 적군과 우리와 미군이 같이 교전을 벌여야 되는데 우리 조종사 입장에서 저기 날아가는 비행기가 적군 비행기냐 아니면 같은 편인 미군 비행기냐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이 피아 식별 장치. 맞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드 4인데 미군이 이걸 모드 5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모드 4다. 그럼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됩니까? 네, 호환이 전혀 되지가 않고 미군이 그래서 2011년에 우리 합참 체계연동가로 직접 메일을 보낸 게 있습니다. 모드 4의 장비는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호환이 된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제안이 2011년 당시에는 크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검토를 안 했다면서요, 아예. 한 4년 동안. 그러면 그에 따라서 2020년부터 우리가 완전히 바꾸게 되는 지금 계획상으로 한 8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는 미군은 모드 5를 쓰고 우리는 모드 4를 쓰고 서로 호환이 안 되니까 이게 날아가다가 저기 날아오는 비행기가 물론 육안으로 확인하려면 너무 늦은 거니까 공중전에서 저기 날아오는 비행기가 미군 비행기인지 적군 비행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전을 해야 되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합참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만약에 교체가 제 시기에 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미연합작전에서 레이더상에 적군과 아군의 구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은 합참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8년까지 끄지 않고 최대한 예. 좀 앞당겨 보겠다라는 게 지금의 합참의 이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군한테 교체를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아까 일부에서 전해드렸는데 그 미군이 뭐 자기들 전략이 있을 텐데 우리 요청에 따라서 뭐 늦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지금의 합참 입장에서는 사실은 앞서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뒤처리를 하는 입장이긴 한데 교체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이미 거절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좀 전문가들의 의견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합참은 그러면 좀 장비를 빨리 사서 교체를 좀 앞당겨 보겠다라는 계획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 추가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합참이 2023년까지 교체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 한 5년은 앞당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건가요? 비용 문제 때문에? 예, 어렵습니다. 비용 문제도 그렇고 현실 물리적으로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2028년까지 모든 기종이 다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F-15K라든가 PCI라든가 이런 고도화된 무기들이 주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기술 품질원이 선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28년까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합참이 2023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식구인 기품원의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거 자기 모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연구 결과에 나온 일정대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은 국방에서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본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거 이제 중대한 사업인데 그렇다면 4년 동안 이렇게 늦춰진 이유는 뭡니까?
합참은 이제 2010년부터 미국 측으로 얘기는 왔지만 예. 논의가 되고 거론이 된 것은 맞지만 정식으로 문서가 오거나 요청이 온 게 아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가까운 사례로 사드의 도입 과정과 비교만 해봐도 상당히 너무 늦어졌다라는 그러네요. 네, 그런 의혹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군의 모드5 교체 계획이 과연 합참 실무진 선에서 그냥 묻혀진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지휘부였던 한민구 합참의장, 정승조 합참의장, 그리고 당시에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예. 전혀 보고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합참이 너무 육군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피하 식별 장비라는 것은 사실 공군이 대부분인데 예. 공군의 피하 식별 장비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사건을 좀 키운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것까지 글쎄요. 합참이 육군 위주로 구성돼 육군 병장 출신인 저도 지금 설명 들으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좀 있기도 하군요.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유선혜 기자였습니다. 예. 예,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법원에서 열렸죠. 오늘 공판이 주목받은 것은 당초 지난 10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연기가 됐기 때문인데 그 연기된 이유는 그 당시 언론이 국정원의 SNS 장악 문건을 보도하고 검찰의 해당 문건을 검토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공판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난 2013년 수사 때부터 국정원이 숨기려 한 이른바 원세훈 녹취록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이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건넸는데 이 녹취록은 물론 이제 새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그 선고할 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물론 높아졌죠. 근데 녹취록에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그런 선거 개입 발언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서준 기자와 함께 마저 조금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은 2013년부터 1심이 시작됐습니다. 5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지금 핵심 증거들이 제출된 이유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네, 원세훈 전 원장의 이 회의 녹취록은 2013년 국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을 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보안상에 이르면서 이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들을 상당 부분 삭제를 한 상태에서 제출했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에서 이 부분을 복원을 해서 검찰에 새롭게 제출을 한 겁니다. 예. 또 국정원이 작성한 SNS 장악 문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다른 수사팀이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국정원 특별수사팀의 증거물로 전달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최근 연속 보도해드린 대로 검찰은 해당 문건들을 모두 청와대에 반납해서 국정원 수사팀은 이 문건의 존재조차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자, 역시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선거법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데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SNS 장악 문건 먼저 보면은요. 예. 당시 한나라당이 참패를 한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 선거 이후 작성이 됐습니다. 예. SNS에서 야권에 비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를 이 선거 패인으로 결론을 낸 뒤에 예.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SNS 대응을 국정원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이거 당연히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이 녹취록을 보면은요. 인물들을 찾아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출마를 시켜라. 또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분열 때문에 졌다. 정부와 비정부의 싸움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곧 시작하는데 현장에서 교통정리 잘 될 수 있게 하라는 내용도 있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보궐선거 당시에는 이 원전 원장 녹취록에 내년에 큰 선거가 2개나 있다. 이제 예. 대선과 총선인데요. 사실이 아닌 게 영향 주면 안 된다. 국정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 국정원이 사람을 찾아서 출마시키고 이걸 지원하고 이게 사실 정당이 해야 될 일인데 국정원이 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녹취록에 의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국민 심리전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예,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 심리전단 같은 곳에서 좌파들이 국정 발목 잡으려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등입니다. 예. 말 그대로 국내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말인데요.
검찰도 이 단어 사용에서 원전원장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들을 통제하고 또 압박하라 이런 지시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매우 충격적인데요. 예. 국정원 비판 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를 없애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의 일이다. 잘못할 때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의 할 일이다. 예. 일 터질 때마다 가서 언론에 매달리고 하는 게 아니라 딴 거 정체성이 아니고 그게 정체성이다. 이렇게 예. 말을 합니다. 또 한나라당 정부를 비난하는 모든 언론에 선제 대응하라는 지시도 나옵니다. 예. 독재 정부에서나 나올 법한 매우 충격적인 언론관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그대로 실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주워 맞은 언론은 어딘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예, 지금부터 저희들이 또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주요 문서들을 무더기로 발견했다는 사실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대통령 기록물들을 대통령 기록관에 전부 이관을 했죠. 따라서 한두 건도 아닌 수천 건의 문건들이 여전히 청와대 경내에 남아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JTBC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관에 넘긴 자료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기록물들로서는 가치가 없는 자료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구내식당 직원 사용 내역, 또 청소 도구 관리 현황 같은 자료들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관에 넘긴 기록물은 총 1,106만여 건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따르면 이 중 절반 정도인 498만 건은 보고서와 메모 등 행정자료 전반을 담은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입니다.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는 기본적인 전자업무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나 의사결정 같은 국정운영 핵심 기록과 거리가 멉니다. 특히 행정정보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원식당 사용 내역이 문건의 88만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아이디카드로 결제한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넘긴 겁니다. 심지어 직원식당의 식당 관리나 청소도구 등 물품 관리 내역도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회의나 정책, 인사관리와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으로선 가치가 떨어지는 데이터만 대량으로 넘겨놓고 마치 기록 생산과 이관에 공을 들인 것처럼 착시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각종 회의 기록 등 주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문서 기록은 12만 6천여 건으로 전체 이관 자료의 1%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 기록관 주변에선 청와대 경내에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봐선 종이 문건 자체를 많이 생산하지 않았거나 생산한 뒤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청와대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맞습니까? 이 용어가? 예, 그렇습니다. 좀 생소하긴 합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정확하게? 예, 박근혜 정부에서 이관한 기록물 절반을 차지하는 게 바로 말씀하신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입니다. 예. 보고서, 메모, 전자결제, 또 인사관리 등 행정 업무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때 남게 되는 기록 전반을 담은 자료인데요. 예. 기록물 전문가에게 문의해봤더니 국정운영의 핵심 기록은 아닌 행정 환경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보조 자료의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행정 환경.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직원들의 식당 이용 내역이라든가 그걸 뭐 굳이 그렇게 기록물로 옮겨가지고 못 보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 또 청소도구 관리 내역뿐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뭐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이? 예, 저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가장 많은 게 직원 식당 식수 관리 88만 건이었습니다. 예. 저희 JTBC도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이런 직원 카드, 아이디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예. 말하자면 청와대 직원들도
몇 명이 식사를 했고 또 누가 결제했는지 그런 내역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또 직원 식당 식당 관리, 이거는 식당에서 어떤 메뉴가 나왔는지에 대한 항목인데요. 예. 이 말고도 청소도구 물품 관리 항목 등 이런 기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뭘 먹었는지, 몇 명이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 기록물인가? 이건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걸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ARS를 통한 민원이 약 67만 건이었고요. 또 메일로 받은 문의 내역도 65만 건이었습니다. 예. 둘 다 외부 민원을 공개적인 통로로 접수해서 관련된 부처에 이제 이관 처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서의 중요도는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예. 근데 원래 이렇게 그 식당 관리 내역이라든가 민원 내역 같은 것도 원래 수십만 건은 남긴다. 원래가 그런 것이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전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혹시 들어봤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전 정부의 행정 데이터도 입수를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 말씀드린 직원 식수 관리,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 먹기 위해 직원 카드를 찍은 내역이 100만 건이 마찬가지로 넘었습니다. 예. 식당 메뉴가 뭐였는지 나타내는 식당 관리 내역도 10만 건이 넘었고요. 예. 이 밖에도 미술품 관리, 물품 관리 등 청와대 생활 전반에 대한 부차적인 기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 이제 반면 노무현 정부에선 대부분 국정과제 시스템, 말씀록 DB, 평가 시스템 등 비교적 유용한 정보들이 줄을 잃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이관 총량을 보면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갈수록 비중, 그 건수는 늘어나는데 막상 핵심 정보나 기록물의 질은 낮아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9%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30%, 이명박 정부에선 30%, 박근혜 정부에선 50% 가까이 이렇게 행정정보 데이터의 비중이 늘어났는데요. 예. 따라서 대통령 기록관에서 넘긴 건수 자체는 많지만 이렇게 사실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자료가 상당수인 겁니다. 예. 핵심 문서들, 예컨대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NSC 회의 기록, 각종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기록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넘어갔을 수밖에 없다고 유추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결국 이제 질보다 양일 뿐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고 습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면서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장마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지 또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 걱정 섞인 이야기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실제로 한반도의 여름 날씨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걸까요? 팩트체크팀이 기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는 장마가 길어졌고 장마 중에 기온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덩달아서 여름도 길어졌다는 겁니다. 오대영 기자, 그 근거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보죠. 네, 장마의 기간, 그러니까 시작일부터 끝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여부를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통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이를 살펴보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굉장히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좀 길어진 때도 있고 또 급격히 또 짧아진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짧았던 때는 2005년입니다. 23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장 길었던 때는 2013년인데 47.3일이었습니다. 이걸 추세적으로 쭉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선이 나타났습니다. 장마는 대략 한 달가량 이어지는데 가장 최근인 2015년은 35.6일, 그리고 지난해에는 32.4일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름철이 장마가 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인데 여름철이라는 것 자체가 좀 길어지니까 장마가 올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름이 길어져서 장마가 길어졌다라는 분석인데 그러면 여름은 얼마나 길어진 겁니까? 네, 그 분석은요. 한 세기, 그러니까 100년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름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가 된 날부터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여름의 일수는 서울을 기준으로 94일이었는데
이후에 기간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100일 안팎이었고요. 1960년대에 103일 기록이 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30일로 크게 늘었습니다. 100년 만에 그러니까 36일 정도가 이어진 거고 1개월 이상인 거죠. 특히 더웠던 지난해에는 142일로 1년 중에 여름이 무려 39%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정말 더웠잖아요. 네. 40% 가까이가 여름이었다는 건데 그만큼 다른 계절은 좀 줄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일수를 보면 일평균 기온이 5도 밑으로 지속되는 날을 겨울이라고 하는데 100년 만에 22일이 짧아졌고요. 그리고 봄이 5일 짧아졌고 가을이 9일 줄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계절 분포가 크게 변한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었고요. 올해는 아직 여름의 한가운데 있어서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여름이 길어졌고 그래서 장마가 더 길어졌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그 장마철 날씨는 얼마나 더 더워진 겁니까? 네, 지금 장마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무척 네네. 덥습니다. 7월의 기온을 20년간 통계로 봤습니다. 네. 1997년부터 20년간의 평균 기온은 24.7도 정도였는데 연도마다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완만하게, 그러니까 크게 오르진 않았고 완만하게 네. 올랐고 지난해에는 25.4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상청에 문의를 해본 결과 최근 몇 년간 마른 장마 그리고 올해 특정 지역에만 비가 집중된 그런 특징이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는 장마가 더 무덥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장마철이 갈수록 좀 왜 더 길고 더 덥게 생각이 됐는지 그동안 피부로 느꼈던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추경 표결 전수조사입니다. 예. 이거 뭐 좀 논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부족해서. 맞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국회에서 추경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있었는데 정족수 미달 사태로 표결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당장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26명이나 이 표결에 불참을 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불참자 전원의 사유를 조사한 뒤에 26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뭐 구체적인 징계는 얘기 나오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 26명의 불참자 중 개인 용무로 해외에 있던 사람이 6명인데 이 불참한 의원들은 오늘 모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과문을 내놨었습니다. 예. 몇 명을 좀 보면 기동민 의원은 중국에 갔었는데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개인 용무의 해외 일정이었다. 생각이 짧았다. 뭐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예. 김영호 의원도 중국에 갔었는데 23일까지는 추경안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출국했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예. 당장 원내 지도부에서는 추경이 하루가 급하다 했는데 정작 의원들은 좀 느긋하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용득 의원의 사과는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예. 소셜미디어에 일부 비난 댓글이 달리자 당에 사전 통보하고 장인 장모를 모시고 효도 관광을 갔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좀 격하게 반응을 했다가 이 페이스북에서 설전도 벌이다가 나중에 몇 시간 전에 공식으로 다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보수는 두 눈으로 본다입니다. 예. 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혁신위원 임명식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보수가 가져야 할 시각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눈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왼쪽 눈으로도 세상을 보고 양쪽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원래 새는 두 날개로 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두 눈으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최근 자유한국당은 안에서 노선 투쟁이 좀 심합니다. 이유는 바로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연일보다 우측으로 가야 된다, 우향우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서인데요. 그래서 홍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내 갈등이 좀 커지자 홍준표 대표가 결국 우향우를 계속 주장하는 류석춘 위원장을
보수는 두 눈으로 봐야 한다 하면서 좀 견제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근데 혁신 의원들 몇 명을 보면 뭐 계속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다면서요? 예, 이미 오른쪽에 무게중심을 많이 놓게 배치한 모양새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 임명장, 혁신위원들의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면 예. 말은 정확히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데 한 어르신이 갑자기 류석춘 위원장에게 일배, 뉴라이트, 매국노, 사기꾼이라고 고성으로 비난을 하자 예. 그렇게 이제 당직자들이 제지하면서 끌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류석춘 위원장에게 한 말이 좀 관심을 끌었는데요. 앞으로 저런 일이 종종 있을 것이다. 괴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예. 뭐 그냥 위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레밍 점입 가경입니다. 예, 저희가 일부에서 뉴스는 전해드렸는데 내용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이 나오는 모양이더군요. 계속 여론의 비난이 있는데 예. 더 심해진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밍 발언을 한 김학철 충북도 의원이 오늘 오전 역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요. 아주 길게 글을 남겼습니다. 예. 얼마나 기냐면 저렇게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데요. 예, 글을 실제 셀 수는 없고 문서 통계로 보니까 공백 포함 12,700여 자였습니다. 예. 살아온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 맨 끝은 사죄합니다로 끝났지만 사과나 해명이라기보다는 반박과 주장이 좀 더 많았습니다. 예. 사과해놓고 보니까 억울한 측면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예. 예. 상당히 좀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폈는데요. 예. 우선 수해 중에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 수해 중에 외유성 출장을 간 거에 대해서는 지역구가 청주에서 1시간 20여 분 떨어진 충주다. 그래서 충주는 큰 피해가 없었고 피해가 컸던 청주 지역의 수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뉴스에 다 당일 크게 났는데 왜 그걸 몰랐겠냐 이렇게 반문이 될 수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김학철 도의원은 본인은 TV 뉴스도 잘 보지 않고 인터넷 뉴스도 잘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고요. 예. 다른 얘기도 좀 보면 레밍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 탓으로 많이 돌렸는데 세월호 참사까지 거론하면서 당시 오보를 했던 언론이 자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발언도 사실 저렇게 언론이 오보를 낸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주려 했습니다. 예. 미치지 않고서야 어느 선출직 의원이 국민을 설치류라고 말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지만 뒤에 가서는 물론 뭐 전제가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전제가 있는데요. 뒤에서는 레밍이란 말에 분노하셨고 뭐 상처받으셨다면 레밍이 되지 마십시오 이래서 사실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레밍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죠.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지만 밤에 그치겠고 전라도와 일부 경남 지역에 폭염이 이어집니다. 예.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 소셜 라이브가 역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안나경 앵커가 오대현 기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팩트체크 팀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